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붓다 인사이드 올해 마지막 회죠? 벌써 그렇게 돼요. 네, 저희가 그 뭐 방송 처음 시작할 때 한참 그 더울 때 만나서 뭐 논의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올해 2019년 참 뭐 다사다난했다는 말 맨날 그 상투적으로 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참 올해도 예외 없이 네, 다사다난했던 해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올해를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균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균열. 조국. 뭐 그것도 그렇고 이게 제가 보니까 균열할 때 그 균자가 거북구자를 쓰더라고요. 네, 거북구를 균으로 읽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예, 그래서 그 거북 등껍질이 등껍. 이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분열이 아니라 균열. 균열은 금이 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겉에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한미일 동맹 균열이다. 뭐 좌우 간의 균열이다. 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균열이다. 이제 하다못해 뭐 정부와 청와대와 검찰 간의 균열까지 나오는 판인데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갈라진 게 아니니까 또 봉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새해에는 좀 균열이 아물어서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단 이제 이 불교 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종단에 이렇게 뭘 발표하다가 이 제가 다나소불 이렇게 다나 스님이 부처님 이 그 목불을 태우는 그랬었죠. 이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좀 새롭게 거듭나야 될 좀 필요성이 좀 있다 이런 걸 절실히 느낀 좀 한 해였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붓다 인사이드가 저한테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얼마 전에 학회를 갔었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연예인 교수님이라 그러면서 자연스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스타가 되는 그래서 정말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 이제 내가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 못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공인은 공적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저는 이제 균열이 아니라 다름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권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이게 다른데 그러니까 그 다름의 골이 너무 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실금이가 있다라는 정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 균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깊이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펴져서 이걸 지금 어떻게 메워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정도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궁극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궁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제 개사전에 보면 궁죽변 그러니까 궁하면 변화되고 변화되면 통하게 되고 통하게 되면 오래 간다라고 하는 이제 발전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믿고 싶습니다. 아, 그래도 다 또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붓다 인사이드인데 오늘은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문화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참 제목이 참 묘한데 이 제목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뭐 차츰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지금 이주민이 200만 외국인 거주민이 지금 200만 시대에 지금 그렇죠. 살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인구의 뭐 4%인가요?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선 준비된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이 사람이 2013년 지정 자리에 앉아있는 거를 사퇴하세요! 지난 5월 11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 운동회에서 축사에 나선 정헌율 익산시장. 생물학적으로 잡종 강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애들, 사회에서 잘못 관리하면 파리폭동처럼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행사의 축사 도중 잡종 강세, 튀기라는 표현을 한 익산시장. 잡종 강세는 더 뛰어난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의미에서 다문화 가족을 격려하기 위한 말이라며 해명해 보이지만
시장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셨다면,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인권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20일 사과문에 이어 또다시 사과한 익산시장. 앞으로 진정성할 때 우리 익산을 다문화도시 1등 도시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죄를 하겠습니다. 제 사죄를 진정성 있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욱 빗발치는 시민들의 비난은 잠재울 수는 없었다. 차별과 멸시에 고통받던 이주 여성들의 애끓는 심정. 이주민 200만 시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상호 존중의 의미로 만들어낸 다문화라는 말에 그들은 더 이상 다문화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답한다. 붓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붓다 인사이드. 또 다른 낙인이자 차별의 꼬리표가 되어버린 다문화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문화라는 용어를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써왔는데 저 VCR을 보니까 참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좀 치욕적으로 들리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다문화라는 말을 용어를 쓰겠습니다만은 이제 차츰 얘기해가면서 이 말이 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게 한번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외국인들이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일종의 이제 그 스티그마 아까 이렇게 그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와 다문화 아닌. 그러니까 다문화 아닌 것이 정상이고 다문화인 것은 비정상. 이런 이제 구분선이 만들어지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 그래서 구분을 하면 어떤 현상을 이제 지시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문화가 이 나쁜 의미의 그러니까 아까 뭐 사회적으로 약자고 낙인의 그 지시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예외적인 나쁜 아이들 뭐 이런 이미지들이 같이 이제 실리니까 원래는 좋은 뜻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구별하고 이런 용어로 이제 용어가 실제로 소통돼 버리는 그러니까 의미의 그걸 저희들이 이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의미 형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 개념을 과연 계속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끌어안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다양성을 끌어안고 뭐 실제로 뭐 다양한 가치 다원화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유독 이 다문화만 이제 오히려 반대의 의미 전환이 발생을 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니 저는 단어가 이렇게 오염돼 있다라는 생각 자체도 못했는데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냥 다문화는 중립적 단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분들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저게 상당히 오염됐고 비하하는 단어와 비슷하게 이제 지금 재규정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면 대안 자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지금 그런 비슷한 저기가 이제 그 성소수자 관련돼 있는 무지개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일종의 형식이거든. 소통의 형식. 소통의 형식에서 아까처럼 이제 소수자나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하는 단어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쪽에서는 이제 이게 듣기가 싫은 거죠. 자꾸 사회적으로 자기를 낙인 찍고 그게 또 멸시감으로 이제 무시하는 걸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렇죠. 그런 것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법률가니까 이게 좀 찾아봤어요. 그때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2008년도에 한 10년 남짓 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 다문화 가족과라는 게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그리고 거기서 주관을 해서 이걸 입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그냥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말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인 용어인 거예요. 지금 법률 용어고. 네, 법률 용어입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뭐
어떻든 간에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사회에서 통용이 되면서 의미가 변질됐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법률은 뭐 개정을 하든가 법령을. 예. 그러니까 대안을 좀 생각해 본다면 국제 결혼을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국제라는 게 인터내셔널, 국제라는 게 사이제자거든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경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패밀리, 가족도 그러니까 국제 가족 혹은 저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연동돼서 생긴 현상이면 글로벌 패밀리 이렇게 이제 하면 우리 사회에서 좀 국제적이다, 글로벌하다 이러면 무시나 멸시의 개념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본질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뭐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건 잠깐 지나면 또다시 단어가 오염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불교가 조선시대 때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라고 칭하는 것보다 그 백용성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불교라고 하지 말고 대각교라고 하자. 그래서 대각사상, 대각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결국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바꿔봐야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제가 이번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하는 게 서양인과 결혼을 하면 글로벌 가정이고 그다음에 이게 동양인하고 결혼하면 다문화 가정이고 이렇게 불러요? 아니요. 전 잘 몰랐습니다. 유색인종과 결혼하면은 다문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한때 이것도 논문으로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은 선망을 해요. 굉장히 우리 이중적인 잣대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후진국 출신 아까 유색, 아프리카하고 등등에서 온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이중적 태도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중적 태도가 아까처럼 단어를 실제로는 좋은 의도로 썼는데 그 근원적인 태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스티그마로 작용하는, 낙인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좀 가난한 나라, 유색인종, 뭐 우리나라에 적응이 안 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버리는 단어로 그러니까 의미가 소통이 돼버리죠. 사실은 되게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그때 이제 아까 그 브시엘 보셨던 것처럼 특이, 혼혈 이런 단어 굉장히 멸시적인 단어니까 쓰지 말자, 다문화라는 말을 쓰자라고 했던 거였고, 사실 뿌리는 1970년대 캐나다에서 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종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장애인, 소수자 이런 거 구별 없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걸 존중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캐나다의 국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캐나다의 캐나다 국시가 다문화주의예요. 맞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개념화했고 그걸 또 정책적으로 실시했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단어인데 한국에 와서 지금 이상하게 아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이민 국가고 그다음에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반도라는 약간 폐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농업 그리고 그쪽 분들 같은 경우는 유목문화 전통이 있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이익을 통해서 안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재정립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농업 중심으로 하는 가족주의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잣대로 저들은 저러는데 우리가 떨어져서 그래.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변화수를 지금 만나게 된 거고 그들은 이미 적응이 된 상태고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워낙 보편적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구성의 방식이라든지 인종 패턴이 많이 바뀌잖아요. 예컨대 아까 이게 그 2세 경우에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이게 그렇죠. 이제 인구 구성, 가족 구성의 패턴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패턴도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순혈주의라는 건 대단히 우리 신화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도 신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세계화 시대는 이게 아까 200만이 달하면 이거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경향적으로 우리도 아까 캐나다처럼 캐나다는 이제 아까 이민국가하고 당연히 지금 질서를 위해서 멀티컬처럴리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도
역시 이제 다문화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는 건 틀림없으니까. 기본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편적 흐름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200만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인 거지. 사실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을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불법까지 치면 더 있을걸요. 아니 근데 왔다 제가 갔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유승무 선생님 말씀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이 의식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촉발된 건 그건 아니고 동의합니다. 네, 그건 우리에게는 동의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저들에게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하열하지는 않다라는 그 예, 말씀을 전적으로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18년도 11월 기준으로 205만 명이에요. 인구의 지금 4%인데 일단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그 2조에서 정의하는 그 다문화 가족의 정의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결혼 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다문화 가족은 지금 200만 외국인 주민보다는 훨씬 좀 좁은 개념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205만 되는 외국인 주민은 대개 이제 장기 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를 뜻하게 되는데 이게 유형별로는 그 장기 체류 외국인이 그 외국인 주민의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뭐 당연히 그렇겠죠. 주로 이제 그 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뭐 외국 국적, 동포, 뭐 결혼 이민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이게 우리가 소위 다문화 사회가 된 게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 그 충격도 크고 그에 대한 이제 뭐 반항이랄까 반발심도 큰 것 같은데 이 저 옛날에 그 12색 12색 크레파스 저희 어릴 때 다 그 살색 필수품으로 이제 그때 국민학교였죠.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때 살색이었었죠. 살색. 근데 이게 살색이라고 부르는 게 인종차별적인 뭐 그렇죠.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살구색으로 살구색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네. 살구색이라는 단어가 살색을 계속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살색에서 바뀐 게 살구색이야. 이게 단어를 좀 다른 색으로 놓으면 모르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 때 그 국민교육헌장 요즘엔 이거 낭독 안 하죠. 네, 우리 안 박정희 할걸요? 대통령 있는 시대 일도 때 모를걸요? 네, 만들어졌던 건데 저도 뭐 한참 그 초등학교 시절에 외우고 그랬었는데 이거 다 외웠잖아요. 외웠었죠. 외웠어요. 네, 명문은 명문이에요. 네, 보면 이것도 있었고 네.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도 있었는데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래서 민족 중흥, 민족이란 말이 들어갔었는데 예전에 군대에서는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구호를 외쳤었는데 지금은 민족이란 말 빼고 대신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다 그러고요.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 국기에 대한 경례, 이게 7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옛날에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구호를 억양까지 외쳤었는데 따라하시네요. 네, 지금은 2007년 이후에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민족주의가 아무래도 좀 옅어진다는 그런 징표가 되겠죠. 네. 민족주의가 옅어진다기보다는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해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는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다문화가 의미가 변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사실 우리는 뭐 삼국이 통일돼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백제 사람하고 신라 사람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단일 민족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언제 나오냐면요. 몽고 침략 때예요. 그때 이승유의 제왕운기,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조상을 통해서 우리는 외세에 극복할 수 있어. 우리끼리 뭉쳐야 돼.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작업이고 그게 한 번 더 나타나는 게 일제강점기 전후에서 저는 그때인 줄 알았어요. 신체호 때 신체호.
처음이라고 한때 생각을 실세. 했었는데 고려까지 올라갔는군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외세의 침략 속에서 우리는 단결해야 되고 쟤네랑은 우리는 달라. 그래서 우리끼리 무언가를 할 수 있어라는 걸 강조하려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거의 저기 유사한 상황 이념으로, 속에서 방어 민족 개념들이 이념으로 나타나는 거고 거기서 단일 민족 신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실제로는 뭐 아시다시피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뭐 활동적으로도 북방민족, 남방민족 섞여 있다는 거 이미. 근데 어떻게 돼 있고. 해서든지 간에 유전자에는 사실 다름에 대한 거부 코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어야만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고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름을 터부시하는 개념은 유전자에 새겨진 코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이나 의식 계몽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화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데올로기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 보면 이제 민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언어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은 의미 세계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특히 한민족은 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문화 가정 이게 문제도 이게 언어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한국어만 계속 배우게 하는데 한국인들도 예컨대 그들의 언어 뭐 아랍어 그렇죠. 이런 걸 배우면 그게 진정한 다문화인데 이쪽으로 동화하고 한국 쪽으로 동화 쪽으로만 자꾸 이제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다문화가 아니라 자꾸 이제 단일 문화 이쪽으로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다문화를 빙자한 단일 문화화를 추구한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언어 공동체 안으로 강제로 이제 그 편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일 민족주의 이런 것들로 더 씌워지는 이런 측면이 지금도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에는 명백하게 상호주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는 일방주의만 전제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문화의 우리 역사는 원래 이제 그 산업연수생제도 이때부터 본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91년도 발의해서 93년도에 법제화되고 94년도에 2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이제 제 전공이라서 잘 아는데 그때부터 본격적 2만이 들어왔는데 지금 200만이니까 100배 더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고용 허가제를 했어요. 그걸 왜 했냐를 따져보면 제일 문제가 3D 업종이었어요. 그 어렵고 그렇죠. 힘들고 위험하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한국인들이 안 하려는 겁니다. 저는 그건 노동 현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봤는데 반월공단 예컨대 가죽 회사가 있어 가죽 공장 거기 가면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아요. 전부 나이가 희끗희끗한 사람들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우리나라 가죽 생산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들어와서 중노동이죠. 그 외국인들이 전부 거기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소위 더티하고 디피컬트하고 데인저러스한 그런 일들을 그 3D들을 그 인력으로 채워야 되는 이런 산업 구조, 인력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노동 구조, 산업 구조상 이 외국인 부분들을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농촌 총각들 결혼 못하는 사람들 이게 결혼 정책에 의해서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추세와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세계화라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세계화라는 자본, 뭐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상품 이런 것들이 더 교류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제 가는. 지금 그 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얼른 드는 생각이 이제 다문화 가정 여기에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2세 교육 문제, 차별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이제 특히 동남아에서 많은 여성들이 들어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남자 100이면 여자 100 이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끼리 결혼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게 남자 선호상 때문에 그거 좋은 지적인데 성비가 아주 안 맞았어요. 그게 남아 선호 사상이 우리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대구 어떤 데는 뭐 100, 보통 100을 치면 100대 1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자 아이 100이고 여자 아이 100인데 초등학교에서 이 짝꿍을 남녀 이렇게 하는데 반은
그 짝이 남자들끼리 없었죠. 짝꿍을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소송이 선호가 강한 지역에서는 여자애가 적은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지금 거예요. 그러면 성비불균형 예, 성비불균형이 아주 심각해지던 거예요. 그러면 성비불균형이 심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정 정도 남자들이 짝을 못 찾는 그렇지. 거예요. 이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 거죠.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런 문제도 있지만 비혼의 문제도 있고요. 도시에서 당연히 비혼의 그렇죠. 선택적인 문제도 그걸 있고 악화시키는 시골 거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전통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력도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골 쪽에서 더 여성에 대한 수요가 더 강력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는 혼자 살든 뭐 어쩌든 그거를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선택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데 시골은 아무래도 시선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결혼을 했네 안 했네라고 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으니까요. 힘든 그게 구조죠, 이제 워낙 시골이. 우리 수요가 많다는 걸 방증하는 것은 브로커들이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브로커들이 한미천 챙기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그걸 보장해줬고 이렇게 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는 게 뭐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화여대 장은업 교수라는 분이 차별의 언어라는 책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문화의 반대말이 이제 단문화인데 그러면 너무 이게 상대적인 어떤 특화시키는 언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쓴다. 근데 농경문화 속에서 이게 우리 어떤 내 집단을 평가하는 이런 얘기들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였었어요. 하다못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이런 용어 쓰잖아요. 말이. 나라도 우리나라인데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어떠한 인식의 문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구나 그다음에 저 북미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인식이 더 낮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지적한 것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제일동포, 재미동포라고는 하는데 중국 동포는 조선족 이렇게 한다는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중국 동포 분들을 더 많이 살펴야 된다. 국가적으로 더 많이 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국가가 그렇죠. 책임을 못 질 때 어쩔 수 없어서 더 안 좋은 환경 속으로 넘어간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도 협약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방치됐던, 뺏겼다고 맞아요. 볼 수도 있는 그래서 국가가 책임 못 져서 그분들이 약자로 내몰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또 차별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 아까 저는 스님 말씀에 경향적으로 이렇게 경향적으로 보면 접촉이 이제 자꾸 많아지면 이게 이제 아까 언어라는 게 의미라는 게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관계 형식.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꾸 이제 다문화 접촉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저는 다문화 수용성이 커지는 건데 지금 이제 통계로도 명백히 밝혀지는 것은 젊은 층일수록 이제 다문화 수용성이 굉장히 다문화 커요. 수용성. 노인들의 어른들에 비해서 그리고 다문화랑 접촉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자꾸 세계화를 통해서 이런 경험이 커지고 또 이게 반복되면 형식화되는 거잖아요. 그 반복이 되면 될수록 이제 점점 더 다문화 수용성이 우리 민족도 커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수록 아까 이 차별적 언어들 그 차별적 의미가 들어간 것들은 자꾸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단어들이 이제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인식 그러니까 저열하다 뭐 이게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적극적으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일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뭐 그 장은업 선생님 책 중에서 뭐 그런 얘기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인종차별하고 이제 다문화주의에서 좀 대립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건 좀 잘못 보셨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화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충돌을 하는 부분들이고 자문화 중심주의 명백하게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우리 그러니까 내 문화가 최고인 거고 그다음에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들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공존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제
다문화주의 관련해서는 보면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이제 다름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 다른 거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억압적인 동화, 아까 이제 강제적으로 편입시키는 문제,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다문화를 대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화상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억압적인 동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캐나다 스님 미국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 비억압적인 동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하게 그 백인의 주류 문화가 존재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흑인의 문화나 이탈리아 문화, 다양한 이민들의 문화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고 자기들의 주류 문화하고 배치되는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엎어요. 반드시 엎어내는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안 하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가서 누가 뭐 이민자 뭐 저 누구 하면 너도 이민자의 자손이야라고 쫓아가서 얘기를 해준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캐나다의 이 태도, 그러니까 서로가 다문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때 이제 톨레랑스라고 이제 관용. 다문화 톨레랑스가 이제 나라마다 이제 차이가 관용이죠, 있는 거고, 관용? 그렇죠. 시대마다 이제 있는 건데 우리 사회도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접촉의 경험이 다문화랑 접촉의 경험이 자꾸 축적되면 될수록 이 톨레랑스가 좀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박 선생님 말씀처럼 캐나다처럼 좀 정책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꾸 톨레랑스를 넓혀가려는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죠. 그 두 가지 입장에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는 그분들이 생산하는 자녀분들은 무조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피부색이 좀 다르지만 다르죠. 사고방식이나 뭐 언어나 100% 한국 사람이니까 그분들을 차별할 권리는 전혀 없는 거고, 그분들이 차별됐을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연출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마치 미국에서 흑인들의 문제처럼 그거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더 심각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문제를 양산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인간은 순혈보다 피가 섞였을 때 오히려 더 우월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가장 많이 섞여 있는 집단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섞여 있는 그런 쪽들이. 진화론에서 의하면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섞이는 게 저는 그렇죠. 저기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경우에는 자꾸 속인주의, 그러니까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이제 구별이 이렇게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꾸 속인주의로 갈수록 혈통을 자꾸 이제 중시하는 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이게 이제 중시되는 이런 걸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도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중국적을 이 정도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국적을 다양하게 인정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법적으로 좀 그렇죠. 장치를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줘야 되지 이중국적이 않느냐.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이 너무 이렇게 완고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법을 넘어서는 일탈을 그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간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 걸림돌이 생긴 것도 저는 좀 있다 이렇게. 예, 이제 그 부모 중에 한쪽이 외국인인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2세들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2세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죠. 민중이는 혹시 한글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없어? 네,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럼 공부할 때 한국말을 도와줘야 할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필요하진 않아? 네, 필요하지는 않아요. 저 공부 잘해요. 그럼 친구들이랑 대화 나눌 때 불편한 점은 없고? 네, 불편한 점은 없어요. 아까 민중이 보니까 밥도 엄청 잘 먹던데 한국 음식은 자주 먹어? 매일매일 먹어요. 그럼 혹시 김치 먹을 줄 알아? 민중이가 먹기에는 조금 맵지? 아니요, 매워도 맛있어요. 민중이는 김치도 잘 먹는구나.
예, 편견에서 시작된 친절은 또 다른 편견일 수밖에 없죠.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교육 현장에서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를 보니까는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학업 중단율이 일반 학생의 4배라는 겁니다. 아우, 엄청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혹시 뭐 박 교수님 뭐 일단 좀 찾아는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 지금 초중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한 12만 명 정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마다 2만 명 정도가 계속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거다라고 대단하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출생률 문제를 사실은 많이 이제 커버해주고 있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친구들이 피부색의 문제, 그다음에 또 뭐 외모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해서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다, 뭐 이런 친구들이 한 65% 가까이, 꽤 높은 거죠. 그렇게 하고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라는 친구들도 이거는 많이. 약이 없는 건데. 맞아요. 공부에 의미가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연결돼 있는 건데, 결국 이게 사실은 아까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퍼센트는 얼마 안 나왔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제일 결정적이에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이게 25% 정도 나오는데 사실 앞에 두 가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렇겠죠. 얘기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인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언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누구와 의사소통하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둘 중에 한 분은 한국어에 서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언어가 안 되면 정서교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지역적으로 집중이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3D 업종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공장지대에 많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농촌에도 특정한 농촌 지역에 이제 집중돼 있다든지 이렇거든요. 공장지대에 근데 마석, 뭐 김포 이렇게 반월, 안산 이렇게 이제 집중돼 있는데 그 근처 학교를 다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저거 한 거는 우리 불교 공동체인데 준머족들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인종 청소를 당해서 김포 양곡에 와 있어요. 한 150명 이렇게. 그런데 반 정도가 우리나라에 귀화가 돼 있고 법적으로. 근데 반은 이제 불법화돼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양곡 초등학교를 다녀요. 집중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국어, 한글 수업을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는 절대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한글 학교, 뭐 혹은 그 한글 교사 이런 것들을 좀 정원 배치를 해서 언어 능력을 키워주면 저는 이제 그게 공부 따라가는데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초등학교에서 학업이 중단이 돼버리면 너무 사회적인 기회를 박탈될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의 다문화 교육을 보면, 그러니까 그 언어가 못 따라오는 아이들은 담임이 집중적으로 그 언어를 따라오도록 배려를 하고 훈련을 해주는 거죠.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도, 그러니까 일단 그 지역에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중국 아이들이 많다라든지 인도 아이들이 많다라든지 혹은 한국 아이들이 많다 그렇게 하면 중국어, 인도어, 그다음에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한국어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씩은 반드시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못하면 찾아가서 그분한테 얘기하고, 학부모들도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상담을 해주고 대안들을 만들어줘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굉장히 부분이 적극적인 굉장히 교육 정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제도가 없어가지고 교육에.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한국 아이들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진도를 나가버리니까 당연히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문제도 사실은 좀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이제 경쟁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얘들을 배제시켜 버리는 게 자기들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배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좀 문제가 되죠. 지금 다시 그 차별 문제로 좀 다시 좀 주제를 돌아가서 보면은 이게 인권과 평등, 뭐 상호 존중을 이제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우리가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이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1, 2, 3위를 얘기를 해보면 1위가 학교 등 교육시설, 그리고 2위가 직장, 3위가 상업시설. 다음에 인종차별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했더니 1위가 무시, 비하, 모욕, 혐오. 2위가 고정관념, 편견. 3위가 기회, 처우의 불평등. 이렇게 돼 있네요. 다 뭐 공감할 만한 그런 예상되는 이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인종차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 1위가 학교 등 교육시설이라는 게 참 그렇죠, 사실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참. 그런데 예. 이제 이런 사례도 있답니다. 이제 다문화인 친구가 학생이 있으면은 담임 선생님이 야, 다문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사회 변화를 아직 우리 인식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죠. 나타나는 네. 현상 중에 하나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감수성이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주겠다는 약하죠. 네. 것보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름이 똑같은 맞아요. 사람 예. 있으면 대소로 부르고 그런 거 맞아요. 많이 당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아마 보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선생님이 이제 배려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새로 그렇죠. 온 전학생인데 사이좋게 지내.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출신 국가를 소개한다든가. 이건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차별의 원인이 되고 뭐 이렇다는 거죠. 네. 왕따를 당하는 먹잇감을 던져주는 그렇죠. 꼴이 돼버려요. 이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제가 한국인들 인식조사 이중적 태도 분명히 예, 있거든요. 예, 예. 가난한 출신을 무시하는, 경시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선진국 출신은 선망하고. 그런데다가 그 아버지 혹은 엄마의 나라를 가르쳐 줘버리면 그 이제 무시하라는 코드가 되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 있거든요. 아, 늘상- 한국에서 출가하셨어요? 예. 어허. 제 사제 스님인데 늘상 열심히 삽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조금 경시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미필적으로도 충분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하니까 반대로 되는 것 이제 그 중마족 출신인데 우리 스님이 비구계를 받은 스님을 봤어요. 그 스님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리한 여건을 뚫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안산에 이제 제가 스님 한 분은 천수경을 우리 스님들보다 더 잘하는 정도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오히려 역경을 뚫고 이렇게 잘할 때 칭찬해 줄 수도 우리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다문화에 대한 인식들을 바꾸면 왼손잡이의 승리 아닐까요? 왼손잡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걸 이겨내고 양손잡이가 돼서 결국 양쪽 다 흡수하겠다. 근데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에 와서 교수하시는 분 중에 콩고 저 사실 콩고가 어느 쪽인지 아프리카에 아니 그거는 아는데 머릿속에 좌표가 안 그려져요. 보통 어디에 있다 이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딱 위치가 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콩고가 나라가 두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화국이 있고 뭐가 있고. 왕족 출신인데 광주대에서 교수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600명에 불과한 한국의 난민 중에서 당신이 제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저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다문화 교육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사실은 한국말을 배우고 그런 교육센터에 가보면 뭐 김치를 담그는 걸 가르쳐주고 아까도 지금 우리 동영상에서 봤듯이 너 김치 잘 먹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길들이는 방식으로 가지 그들을 존중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간다는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게 보기 전까지는 크게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 당연히 그분들은 소수니까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아니에요.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이게 있다. 동화주의라고 그러는데 동화주의여서. 동화주의 방식으로 이제 정책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예컨대 우리 방송들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예컨대 아시아라든지 라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후자의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전혀 안 안 했죠. 하는 소위 거예요. 쌍방향 소통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 서로 이해가 그렇죠. 되는 것인데, 근데 자꾸 우리 것만 이해하게 이해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그거는 이제 네, 좋은 거부감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 윤비토나 이 교수가 하신 말씀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결국 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게 동아시아에서 터진 사건이 있어요. 3D 업종 때문에 사람들을 들여다왔다가 결국 그들이 나중에 국가를 전복시키는 게 그게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러니까 5호라고 하는 선비흉노 갈저강을 그런 식으로 데려다 쓰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 폭탄이라는 사회도 거는 제가 사실 인터뷰를 살아야 이제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이제 이중적 태도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핍박받고 차별받고 해서 이제 자기 본국으로 갔을 때 한국 애들이 들어오면 좋게 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뭐 사업차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한국한테 꼭 복수를 하겠다. 자기가 당한 것. 이런 태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인데 점점 그런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 혹은 차별의 경험 이걸 가지고 자기 고국에 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결국 우리한테 그렇죠.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 업으로 치면 그렇죠. 업이라는 게 업보죠. 황실이 따라오는 거죠, 계속. 그래서 결국 나한테 다시 영향을 미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반란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예방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 또 본 것처럼 초등학생 중에서 일반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4배나 많으면 다문화 이런 어린이들이 4배나 그렇죠. 학업의 네. 중도를 포기하면 그분들이 내몰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증오감, 그 다음에 이런 분노 이게 폭발하면 예전에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예, 맞아요. 그런 식이 안 돼라는 보장도 없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고 학교 졸업 못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렇죠.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빠지는 것밖에 근데 그게 없어서. 또 악순환이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차별의 그 빌미라는 게뭐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혹은 사회 범죄자 폭력을 그렇죠. 일으킨다 편견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뒤씌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해버리면 봐라. 얘들이 그런 애들 아니야. 이렇게 증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악화가 엄청나게 악화가 그렇죠. 된다는 거죠. 저기 아주 위험하고. 예. 일반화의 오류. 이제 우리가 뭐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다른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식의 문제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 다문화 현상과 관련해서 불교적 해법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다 문화의 이제 핵 중에 핵이 종교거든요. 종교의 다양성. 그러니까 네. 종교라는 게 결국 가치관,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을 인간한테 만들어주는 게 정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종교인데 그 다른 종교를 상대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다문화의 시사점인데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사장군이라는 분이 이 자인학교 신도였어요. 그러다가 워낙 부처님께서 성실히 하고 그러는 제자였는데 불교로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 왜 개종하려고 그러냐. 그냥 네 종교 믿고 불교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아까 이제 동화주의라는 게 그거예요. 나하고 똑같아져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장군한테 굳이 불교로 이렇게 그 개종을 해서 동일한 종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것만이 이 대수가 아니라 너희 종교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불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그 제자들한테 할 때도 내 말이 100% 맞는 게 아니다. 그 파크에, 그러니까 그렇죠. 공원에 거느리면서 네. 낙엽 한 줌 잡고 내가 가르친 게 한 줌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자등명 너 스스로 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좀 열려 있는
자세. 그러니까 전부 내 속으로 내 그릇 안으로 다 동화시키고 하나 동일성의 철학처럼 다 이제 일치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을 만들어내. 그래서 철학자들도 보면 예컨대 니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불교와 이제 접촉을 하면서 그 동일성의 철학으로 더 많이 자유로워지거든. 그러니까 차이의 철학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이렇게 그 아까 사례, 사화장군의 사례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다문화에 주는 시사점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자비라고 하는 게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이라는 게 투게더라는 뜻의 이제 접두사잖아요. 패션은 이제 뭐 정, 이런 건데. 증거. 그러니까 컴패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같음을 보는 거죠. 근데 다른 종교, 믿음을 위주로 하는 종교,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자꾸 나누죠. 나는 무슬림, 너는 비무슬림,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서 이거 하나 시혜적으로 줄 테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 뭐 이런 이제 마음에 가짐이 있는 건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는 내가 이렇게 불안전하고 이제 두카에 고에 이제 시달리는 사람이듯이 너도 그렇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거죠. 너하고 나하고 같다. 다름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음을 보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자비라는. 저는 그걸 연기로도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구별을 하면 차별이 그건데 구별 나하고 다르다는 거죠. 다른데 그게 이제 이것과 저것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고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 한 배를 타고 서로 의존, 그러니까 아까처럼 저쪽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저쪽이 있어야 내가 있는 그렇죠.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되는 것이고 연기법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비가 가능한 것이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가 이 다문화, 이 차별, 특히 구별과 배제, 차별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그 문화를 바꿔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르침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그런 연기와 자비 뭐 이런 것들이죠. 불교가 동아시아로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사실 의복이나 이런 것도 이런 장삼 같은 거야 뭐 당연히 인도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식생활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가장 올곧게 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삭발 전통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네요. 가장 뚜렷하게 내려가는 게 지금 삭발 전통인데 이 삭발에 사실 문화적 차별이나 편견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아시다시피 다민족 국가고 그 다음에 다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성평등, 그러니까는 신분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정하실 때 신분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머리에 묶는 방식으로 신분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삭발이 존재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선천적인 신분이나 그들의 문화를 배제하고 동일성 속에서 다시 출발하겠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재평가하겠다. 라고 하는 게 불교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머리카락을 길러놓으면 이제 번뇌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갈량이 뭐 동남풍을 부릴 때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이라는 것처럼 어떤 외부적 에너지, 삼손도 머리 잘리면 이렇게 에너지를 못 받듯이, 그래서 외부적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내가 내면에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삭발 전통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다문화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법의 이치, 연기법의 이치로 보더라도 이렇게 그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논리가 나오지만은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생물학적인 혹은 진화론적인 그 아까 세기경이라는 경전을 쭉 보면 인간이 그 아주 그 원시 상태에서 욕심이 생기고 해서 뭐 어떤 생명체가 나오고 그게 진화하고 이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축생하고 인간하고 식물하고 이 진화론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거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종 안에서는 피부라든지 언어라든지 이게 다르다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생물학적으로 차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법의 이치로 기준으로 보나 인간의 발생론적인 근원으로 보더라도 차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전에 명백히 증거가 있죠. 부처님께서 그 포교하실 때, 전도할 때 그 지역의 언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상호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다가서는 노력,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월주 큰 스님께서 가끔 쓰시는 자주 쓰시는 말씀이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지와 동근 만물과 일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지가 다 나와 한 뿌리고 만물이 나와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뭐 어떻게 보면 연기법 얘기이기도 한데 이 얘기를 따져놓고 보면 다르게 차별을 두고 할 수가 없겠죠. 동아시아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세계 제국으로 이렇게 쫙 힘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수나라 당나라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로마보다 약한 그렇죠. 위치에 있었고, 수나라 당나라 때 중국 사책에 그렇게 나와요. 수당 세계 제국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남방에, 그러니까는 회수 이하 쪽에 있었던 남방 사람들과 그다음에 화북 쪽에 있었던 북방 사람들, 그다음에 만리장성 밖에 유목민들까지 다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통합의 원리로서 제시되는 게 수나라 때는 천태종, 그다음에 당나라 때는 화엄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흉적으로 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초월적 개념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하는 게 인종을 초월한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 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성취시켰을 때가 있어요. 그게 삼국통일 끝나고 나서 의상과 원효가 화엄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상징적인 건물이 뭐냐면 화엄불국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안에서, 불국 안에서 모든 것들은 백제도 없고 신라도 없고 고구려도 없고 모두 다 통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이 있는데, 그 밑바닥 근저에는 불성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그리고 누구는 누구에게 무시되거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상호관계고 그다음에 좌우관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뚜렷한 명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불성과 그다음에 화엄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쨌든 뭐 마하이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또 스님들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뭐 구미의 진호 스님은 마라톤을 막 해서 이 다문화 기금을 모은다든지 뭐 이런 스님들도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단체, 사회단, 제가 이제 조계종 사회부의 시민사회단체 지원금 주로 심사를 하고 지원 일을 지금부터 계속 해왔는데 초기부터 거기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다문화 활동입니다. 다문화하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연구계획서를 활동 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불교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도 아쉬운 것은 상대적으로 이 다문화 노력들, 다문화 운동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개신교가 좀 주도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분도 김혜성 목사라고 이 양반이 이제 다문화 이렇게 하면 상징적인 분처럼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을 우리 스님들이 상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처님께서 기본은 더 좋은 거를 깔아 놓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문화 현상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도 저희 많이 또 알게 된 것 같고, 또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투다 인사이드 방송인데 참 의미 있는 얘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하여튼 주변에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불교가 하여튼 이 다문화 현상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여튼 올해 붓다 인사이드 우리 패널들 많이 고생하셨고, 끝나고 송년회 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분들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